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ase Based Learning, 줄여서 CBL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BL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PBL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CBL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계하고 실제로 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BL은 처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Case Based Learning의 약자로서 케이스, 즉 실제 임상 사례 혹은 증례를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 목적은 학생들을 임상의료 행위에 준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임상의료 행위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수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겪는 것을 연결하고, 이때 탐구 중심 학습법 Inquiry Based Learning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탐구 중심 학습법이 어떤 것인지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PBL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PBL도 역시나 CBL과 마찬가지로 임상 사례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PBL과 CBL은 어떤 점에서 같거나 혹은 다를까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BL과 CBL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증례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PBL도 학생들에게 먼저 실제 임상 사례를 제공하고, 거기서부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학습할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기초의학 지식과 임상의학 지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으며 실제 리얼월드의 의료 행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PBL과 CBL의 공통점이고, 또한 구조적으로 대형 강의, 즉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이상의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6명에서 8명, 많아도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토론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도 PBL과 CBL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CBL과 PBL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PBL에서는 SDL, Self-Directed Learning, 즉 자기주도 학습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PBL은 CBL의 조금 특수한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는 교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공부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PBL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서 CBL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진행 과정의 구조와 가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증례를 학습해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CBL에서는 명확한 지침, 인스트럭션과 기대치, 목표치가 더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PBL과 CBL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PBL과 CBL이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PBL을 한다고, 우리 학교는 PBL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PBL보다는 CBL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말인즉슨 PBL이라고 부르면서도 운영 자체에는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사전에 그 증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르게 하는 CBL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CBL에서는 탐구 중심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탐구 중심 학습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inquiry, 탐구라고 번역한 이 말과 같이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탐구를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어떠한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할 것인가 같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탐구 중심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다만
모든 탐구 중심 학습이 다 동일하진 않아서 이 책에서는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확인적 confirmatory한 탐구이고, 두 번째 단계는 구조화된 structured 탐구입니다. 세 번째는 guided 탐구이고, 네 번째는 개방적 오픈 탐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로 있는 것처럼 CBL은 주로 두 번째 수준과 세 번째 수준의 정도에 해당하는 탐구 중심 학습을 목표로 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적 탐구라는 것은 학생이 물론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가장 낮은 이 수준에서는 학생에게 대부분의 정보가 주어지고 학생들은 그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는, 즉 컨펌하는 수준의 탐구만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정보라는 것은 학생에게 어떠한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레벨인 구조화된 탐구에서는 교수자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학생에게 무엇을 공부해보라 혹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할지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이와 더불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할지를 같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확인적 탐구와 같이 답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그 방법에 따라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평가하거나 분석해서 교수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안을 생성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세 번째 레벨의 가이드된 탐구라는 것은 교수자는 질문만 제공하게 됩니다. 앞 레벨과 차이가 있다면 질문을 교수자가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답을 구하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 받고서도 학생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찾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레벨의 Inquiry Based Learning 탐구 중심 학습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교수가 질문을 정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PBL에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정한다는 그 차이와 비교했을 때 이처럼 교수자가 학습할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CBL에 조금 더 가까운 특징이고, 그래서 CBL이 주로 두 번째 레벨과 세 번째 레벨의 탐구 중심 학습을 한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방적 탐구에서는 애초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연구 질문 혹은 학습 질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은 PBL과 매우 흡사합니다. PBL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학습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각자 조원들끼리 나눠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방적 탐구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탐구 중심 학습을 4단계로 나눴을 때의 대략적인 설명이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조화된 탐구와 가이드된 탐구가 CBL에서 가장 적합한 수준의 탐구 중심 학습 레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BL의 구체적인 설계와 진행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CBL을 활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 특히 스파이시스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스파이시스 교육과정의 원칙은 이 각각의 알파벳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것을 다 모아서 앞글자를 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CBL과 부합하는 원칙을 보면 첫 번째 S인 Student Centered, 즉 학생 중심이라는 것과 두 번째 Problem Based,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Integrated, 통합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로 Community Based,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S의 Systematic, 체계적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CBL의 원칙과 부합합니다. CBL에서는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임상과 기초 지식의 통합 혹은 임상과 임상 지식의 통합을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교적 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게 될 테고, 체계적으로 구조를 갖추어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습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파이시스 교육과정 원칙에 CBL이 잘 부합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교육과정을 2+2, 2 더하기 2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가진 약점 때문에 CBL이 더 중요하다는 근거입니다. 2+2 모델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의과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2년간의 강의와 기초의학 실습, 그리고 3학년, 4학년 2년간의 임상 실습
으로 구성된 2+2 모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갖는 몇 가지 한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생의학 지식이 점점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의학 지식이, 즉 의학 지식이 증가하다 보니 점점 더 교육과정은 과밀화되고 너무 많은 지식의 암기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지식들 사이에서의 통합은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CBL에서는 많은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식들 사이에서 통합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의학 지식 증가로 인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2 모델에서는 2년간의 기초 및 임상 지식의 교육 을 받은 뒤 2년간의 임상실습 과정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과학자의 사고방식과 임상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학생들이 기초의학을 배울 때는 정상 구조를 혹은 정상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병리를 배우면서 정상이 즉 노멀 상태가 병리적인 상태로 됐을 때 어떠한 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원인부터 결과로의 forward thinking 방식으로 학습하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의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순서로 사고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임상의는 backward thinking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임상의가 먼저 접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 및 영향, 즉 임상적인 특징이자 임상 표현의 양상이고 여기로부터 거꾸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 실습으로 이행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러한 백워드 띵킹을 연습하거나 이 과정에 대해 친숙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임상 실습 혹은 임상 진료를 연습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2+2 모델의 한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연습하는 CBL이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BL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한 환경에서 임상 추론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얘기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증례는 그것이 실제와 매우 가깝지만 종이에 쓰여 있는 증례이기 때문에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이유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임상 추론을 연습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 간의 연결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CBL의 도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